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이머스 발리 박사의 사업장은 아주 다른 곳이었다. 그는 커다랗고 오래된 참나무 그늘이 있는 커다랗고 오래된 정원 안에 커다랗고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거대한 목조 건물로 현관의 돌출 부분을 따라서 소용돌이 장식이 되어 있었고, 현관의 하얀 난간은 구식 그랜드 피아노 다리처럼 구부러져서 세로로 홈이 나 있었다. 허약해 보이는 노인들 몇 명이 현관 위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 담요를 두르고 있었다. 이중으로 된 정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판이 끼워져 있었다. 안쪽 복도는 넓고 시원했고, 쪽모이 세공을 한 마루는 반들반들 윤이 났으며 깔개는 하나도 깔려있지 않았다. 알타디나는 여름에는 더운 곳이었다. 그곳은 언덕 깊숙이 들어간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산들바람은 그 위를 사뿐히 넘어갔다. 8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런 기후에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빳빳한 하얀 제복을 입은 간호사가 내 명함을 받아갔고, 잠시 기다리자 에이머스 발리 박사가 몸소 나를 보러 나왔다. 그는 등치가 크고 머리가 벗겨진 남자로 기운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길고 하얀 가운에는 티끌 하나 없었으며 주름진 생고무 밑창이 달린 신발을 신고 소리 없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시죠, 말로 씨? 그는 근심에 찬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안을 주는 풍부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의사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그는 그렇게 침대 머리맡에서 유용한 예의를 지니고 있었고, 그 위에 두텁게 꿀을 발라 겹겹이 사고 있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갑옷처럼 단단한 사람이었다. 박사님, 저는 웨이드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만 부유한 알코올 중독자로 집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전문적 기술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점잖은 장소에 언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진 실마리라고는 V 박사라고 적힌 메모뿐입니다. 여기가 세 번째인데 저는 이제 맥이 풀릴 지경이군요. 그는 자상하게 미소 지었다. 단지 세 번째지 않습니까, 말로 씨. 아마도 로스앤젤레스 근처에는 V로 시작하는 의사가 100명은 더 있을 겁니다. 물론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의사들이 모두 창문에 철장을 친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위층 집 옆에 그런 입원실이 몇 개 있는 걸 보았습니다만. 노인들이죠. 발리 박사는 슬픈 듯이 말했다. 그렇지만 슬픔에서도 기티가 흘렀다. 외로운 노인들입니다. 우울하고 불행한 노인들이죠. 말로시, 때로는. 그는 손으로 바깥쪽을 향해 커브를 그리며 뭔가 표현하려고 했다가 잠깐 멈춘 뒤 낙엽이 땅으로 펄럭이며 떨어지듯 손을 부드럽게 떨어뜨렸다. 여기는 알코올 중독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괜찮으시면. 죄송합니다, 박사님. 우연히 저희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아마도 실수였겠죠. 마약 단속반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은 두어해 전 일이겠지요. 그런가요? 박사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다가 다시 밝아졌다. 아, 네. 어리석게도 어떤 조수를 고용했었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 신뢰를 악용한 친구였습니다. 네, 정말 그랬죠. 제가 들은 것과는 다르군요. 나는 말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보죠. 그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로 씨? 그는 여전히 미소와 말랑말랑한 어조로 나를 완전히 녹이려고 하고 있었다. 박사님이
마약 처방 명부를 제출해야 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약간 효과가 있었다. 박사가 얼굴을 한껏 찌푸린 것은 아니지만 매력이 몇 겹 벗겨지기는 했다. 푸른 눈에 서린 빛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정보의 근원지가 어디요?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한 파일을 모으는 수단을 갖춘 큰 탐정사무소입니다. 싸구려 협박범들 집단이겠군요. 확실히. 싸구려는 아닙니다, 박사님. 거기 기본 요금은 하루에 $100인걸요. 전직 헌병 대령이 운영하는 곳이죠. 푼돈이나 긁어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판도 좋고. 그 사람한테 항의를 해야겠는데. 발리 박사는 차가운 경멸의 여조를 담아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이? 발리 박사의 예의는 해가 지듯 쓰러졌다. 쌀쌀한 저녁이 되고 있었다. 비밀입니다, 박사님. 그렇지만 깊이 마음에 두진 마십시오. 아주 일상적인 일이니. 웨이드란 이름에서 뭐 떠오르는 바가 없습니까? 나가는 길은 아시겠죠, 말로씨. 엘리베이터 문이 그의 뒤에서 열렸다. 간호사 한 명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것은 쇠약한 노인의 자네였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으며 피부는 푸른 빛이 돌았다. 몸은 꽁꽁 싸매어 있었다. 간호사는 반들반들한 바닥 위로 조용히 휠체어를 밀면서 옆문으로 나갔다. 발리 박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노인이죠. 병든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이요. 다시는 오지 마시오, 말로씨. 당신 때문에 기분이 언짢으니. 언짢을 때는 나도 불쾌하게 대할 수 있어요. 아주 불쾌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지. 나는 괜찮은데요,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죽어가는 장소로는 아주 근사하군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는 내게 한 발짝 다가섰고 그나마 꿀이 남아있던 꺼풀마저 벗어버렸다. 박사의 얼굴에 새겨진 부드러운 선이 거친 골로 바뀌었다. 뭐가 문제죠? 나는 물었다. 내가 찾는 남자가 여기 없다는 건 압니다. 여기에는 너무 연약해서 맛을 서울 만한 힘이 없는 사람 말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병든 노인들 뿐이죠. 외로운 노인들.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박사, 아무도 원하지 않는 노인들. 그렇지만 재산과 굶주린 상속자들은 많겠죠. 환자들 대부분이 법정에서 금치산자로 판결을 받을 거고. 기분이 좀 언짢아지는군요. 발리 박사가 말했다. 가벼운 음식, 가벼운 진정제, 엄격한 요법, 노인들을 햇볕에 내놓고 다시 침대에 들여놓고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창문에는 철장을 쳐놓고 환자들이 박사님을 아주 좋아하겠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박사님 손을 잡고 슬픈 눈을 보면서 죽어가겠죠. 그것도 역시 순수한 거겠지만. 물론 그렇소. 그는 낮게 목에서 그릉대는 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은 이제 주먹을 쥐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잠자코 입을 다물어야 했다. 하지만 박사를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렇고 말고요. 나는 말했다. 누군들 돈을 잘 내는 고객을 잃고 싶겠습니까? 특히 기쁘게 해줄 필요도 없는 고객이라면 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 거요. 그가 말했다. 누군가 이런 슬픈 노인들을 돌봐줘야만 하는 거요. 말로씨. 하수구 구덩이를 청소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죠. 그게 깨끗하고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발리 박사. 내 일이 더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는 박사님을 생각하도록 하죠. 그러면 몹시 기운이 날 것 같으니. 야비하고 더러운 자식. 발리 박사가 넓적한 하얀 이를 악물면서 말했다. 너 손 좀 봐주고 말겠어. 내 일은 어디로 보나 명예로운 일이라고. 그러시겠지. 나는 지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고 말고
단지 죽음의 냄새가 나서 그렇지. 그가 나를 때리지 않았으므로 나는 걸어 나왔다. 넓은 이중문에 섰을 때 나는 돌아보았다. 그는 꼼짝도 않고 그대로였다. 할 일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 꿀을 겹겹이 바르는 일. 나는 질겅질겅 씹힌 실오라기 같은 기분으로 차를 돌려 할리우드로 돌아왔다.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인데다가 너무 덥기도 했다. 나는 사무실에 있는 선풍기를 켰다. 공기가 더 시원해지지는 않았지만 좀 더 활기찬 분위기가 돌았다. 바깥 대로 위에서는 차들이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끈끈이에 붙은 파리떼처럼 생각이 엉켜 있었다. 3번 사격에 3발 모두 빗나갔다. 이제까지 한 일이라고는 의사들이나 여럿 만나고 다닌 것밖에 없었다. 나는 웨이드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멕시코 기향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전화를 받아 웨이드 부인은 집에 없다고 했다. 나는 웨이드 씨를 바꿔달라고 해보았다. 그 목소리는 웨이드 씨도 역시 집에 없다고만 대답했다. 나는 이름을 남겼다. 남자는 별로 어려움 없이 내 이름을 알아듣는 듯 싶었다. 남자는 하인이라고 했다. 나는 칸 해페의 조지 피터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쩌면 그는 의사를 좀 더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자리에 없었다. 나는 가짜 이름을 남겼지만 전화번호는 똑바로 됐다. 1시간이 병든 바퀴벌레처럼 기어갔다. 나는 망각의 사막에 있는 모래 한 알이었다. 나는 총알이 다 떨어져 버린 쌍권총 카우보이였다. 3번 사격에 3발 모두 빗나가다니. 나는 셋으로 떨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A씨에게 전화를 해본다. 아무것도 없다. B씨에게 전화를 해본다. 아무것도 없다. C씨에게 전화를 해본다. 마찬가지이다. 일주일이 지나면 D씨에게 알아봐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되는 시점인데 고객이 마음을 바꿔서 수사 의뢰를 취소한다. 부카니치 박사와 발리 박사의 이름은 지워버렸다. 발리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과 어울리기에는 너무 부자였다. 풋내기 부카니치는 아슬아슬하게 밧줄이를 걷는 사람처럼 감히 자기 사무실에서 판을 벌리는 대담한 짓을 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알고 있을 것이었다. 적어도 환자들 중 몇 명은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약 올라서 전화로 신고라도 해버린다면 그는 그날로 끝이었다. 웨이드는 취했을 때나 제정신이었을 때나 그런 의사라면 주변에는 얼씬도 안 했을 것이었다.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뛰어난 인물과는 거리가 먼 법인데 웨이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남자는 아니라도 부카니치와 어울릴 만큼 멍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베린저 박사였다. 그는 은둔하기 좋은 장소도 있었다. 아마 인내심도 있을 것이었다. 그렇지만 세풀베다 계곡은 아이들밸리에서 먼 길이었다. 접촉한 장소는 어디였으며 어떻게 서로를 알았을까? 게다가 만일 베린저가 그 부지를 소유했고 그것을 살 사람이 있다면 곧 꽤 많은 돈을 벌게 될 텐데. 그러자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토지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보호정 보험회사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답이 없었다. 다들 하루의 일을 마치고 퇴근한 것이었다. 나도 하루의 일을 마쳤으니 라시에나가로 차를 몰고 가서 루디의 바비큐 식당으로 찾아갔다. 나는 지배인에게 이름을 말한 뒤 바 의자에 앉아 자리 안내를 기다리면서 위스키 샤워 한 잔을 앞에 두고 마렉 웨버의 왈츠 음악을 들었다. 잠시 후 나는 벨벳줄을 친 정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 루디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솔즈베리 스테이크를 먹었다. 불에 탄 나무판에 얹어 내오는 햄버거로 노릇노릇하게 구운 메시드 포테이토, 튀긴 어니언 링,
집에서 부인이 해줬으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겠지만 식당에서는 군말 없이 먹어치우는 혼합 샐러드를 곁들인 음식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을 열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아일린 웨이드예요, 말로 씨. 전화해달라고 그러셨다면서요. 그쪽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한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의사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사귈 만한 사람은 없더군요. 죄송하게도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 아무것도 하실 말씀이 없겠네요. 그녀의 가라앉은 목소리는 맥이 빠진 듯했다. 우리 구는 땅도 넓고 사람도 많습니다. 웨이드 부인. 오늘 밤이면 실종 나흘째가 되네요. 물론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나한테는 길어요. 그녀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뭔가 있을 거예요. 실말이라든가 기억나는 것이나. 로저는 모든 종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베린저라는 이름을 들으면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웨이드 부인.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내야 하나요? 카우보이 의상을 입은 어떤 키 큰 남자가 웨이드 씨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말한 적 있죠. 그 키 큰 남자를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부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망설이면서 말했다. 조건이 같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그냥 흘끗 봤을 뿐이라서. 그 사람 이름이 베린저예요? 아닙니다, 웨이드 부인. 베린저는 육중한 몸매를 한 중년 남자로 세풀베다 계곡에서 관광 목장 같은 곳을 운영하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운영했던 사람이죠. 그 밑에서 일하는 얼이라는 청년은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있더군요. 베린저는 스스로 의사라고 말했고요. 대단하네요.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다. 맞는 길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물에 빠진 새끼 고양이처럼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 걸 수도 있죠. 알아보고 전화드리죠. 로저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부인께서 뭔가 확실한 게 생각난 게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전화한 겁니다. 전 별로 도움이 못 된 것 같아요. 부인은 슬프게 말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러겠다고 했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번에는 총과 건전지가 3개 들어가는 회중 전등을 챙겼다. 약간 총신이 짧은 32 구경으로 끝이 납작한 총단을 넣는 총이었다. 베린저 박사가 데리고 있는 어른 금속 너클 말고 다른 장난감도 가지고 있을지 몰랐다. 만약 가지고 있다면 그는 워낙 얼간이라 그런 장난감을 서슴없이 휘두를 것이다. 나는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가 최대한 빨리 달렸다. 달도 없는 밤으로 베린저 박사의 영지에 이르는 정문에 도착했을 즈음 어두워지고 있었다. 어둠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문은 여전히 사슬과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나는 차를 더 달려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나무 아래에는 여전히 햇빛이 남아 있었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멀리 뒤쪽 골짜기 안에서 메추라기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굿을 피우는 비둘기는 비참한 인생에 대해 탄식하는 듯했다. 하이킹 도로가 없었으므로, 아니면 있더라도 찾을 수 없었으므로 나는 큰 길로 돌아나가 자갈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갔다. 유칼립투스 숲이 참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산등성이를 넘자 멀리 불빛이 한두 군데 보였다. 45분이 지날 무렵 나는 간신히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뒤를 돌아 길 끝에 있는 본관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로 갈 수 있었다. 본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숲속 끄트머리에 있는 오두막에도 불빛이 보였다. 숲속 여기저기에 작은 오두막들이 어두컴컴한 점들처럼 흩어져 있었다.
오솔길을 따라 가노라니 갑자기 본관 오두막 뒤에서부터 조명등이 비쳤다. 나는 우뚝 멈춰섰다. 조명등은 무언가를 수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불빛은 똑바로 아래를 비추더니 뒷 현관과 땅 위에 널따랗게 원을 그렸다. 그러고 나서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얼이 나왔다. 그때서야 내가 맞게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얼은 오늘 밤에는 카우보이 차림을 하고 있었다. 전에 로저웨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줬던 카우보이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밧줄을 돌리고 있었다. 흰 실로 수놓은 짙은색 셔츠를 입고 목에는 물방울 무늬 스카프를 헐렁하게 맨 차림이었다. 허리에는 상하 손잡이 권총이 든 가죽 권총집이 달리고 은장식이 가득 박힌 가죽 벨트를 차고 있었다. 우아한 승마 바지 밑으로는 술을 놓은 흰색의 번쩍번쩍하는 새 부츠를 신은 모습이었다. 머리 위에는 흰 손부레로 모자를 썼으며 꼬아놓은 은사슬처럼 보이는 턱끈은 보이지 않고 헐렁하게 셔츠 위로 풀어내린 채였다. 그는 하얀 조명등 밑에 홀로 서서 몸 주위로 밧줄을 빙빙 돌리며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마치 관중 앞에 선 배우처럼 키가 크고 날씬하고 잘생긴 카우보이 청년은 홀로 매 순간을 만끽하면서 쇼를 펼치고 있는 것이었다. 쌍권총, 얼, 코지스 군의 공포. 그는 사람들이 지독히도 말을 좋아해서 전화 교환수도 승마 부츠를 신고 출근하는 그런 동네의 관광 목장의 적격인 사람이었다. 그는 문득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런 척 하는지도 몰랐다. 밧줄을 내던지더니 재빠르게 총집에서 상권총을 뽑았고 구부러진 양 엄지손가락을 똑같이 권총 공이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움직일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빌어먹을 총에는 장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조명등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총을 총집에 다시 슬쩍 집어넣고 밧줄을 집어서 대충 챙긴 뒤 집 안으로 도로 들어갔다. 불이 꺼지자 나도 활동을 개시했다. 나는 나무들 사이를 돌아 비탈길에 있는 불 켜진 작은 오두막집에 다가갔다.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창에 친 차양을 슬쩍 올리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불빛은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는 전등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 남자가 똑바로 누워 있었다. 남자는 잠옷을 입고 있는 팔을 이불 밖으로 내놓은 채로 눈을 환히 뜨고 맥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덩치가 크다란 사람 같았다. 얼굴은 반쯤 그늘이져 있었으나 얼굴이 창백하고 면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한참 동안이나 면도를 안 한 얼굴이었다. 쭉 편 손가락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침대 밖으로 늘어져 있었다. 그는 마치 몇 시간 동안이나 꼼짝 않고 누워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오두막 저쪽 편에서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방충문이 삐걱거리더니 베린저 박사의 단단한 체구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토마토 주스 같은 것이 든 큰 컵을 들고 있었다. 그는 스탠딩 램프를 켰다. 박사의 하와이안 셔츠가 노랗게 빛났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박사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베린저 박사는 잔을 협탁 위에 내려놓고는 의자를 가까이 끌어다 앉았다. 그는 손목을 잡더니 맥박을 재보았다. 오늘 기분은 어떠시오, 웨이드 씨?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고 염려하는 기색이 가득했다. 침대 위에 누운 남자는 박사의 말에 대답을 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계속 천장만 바라보았다. 이런 웨이드 씨, 우울함은 떨쳐버립시다. 맥박은 단지 정상보다 약간만 빠를 뿐인걸. 몸이 쇠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태지. 침대 위의 남자가 갑자기 말했다. 저 개자식한테 내 상태가 어떤지 안다면
안부 같은 것은 묻지 말고 나한테 신경 끄라고 전해줘. 근사하고도 또렷한 목소리였으나 어조는 신랄했다. 태지가 누구요? 베린저 박사가 참을성 있게 물었다. 내 대변인, 그 여자가 저기 구석에 있잖아. 베린저 박사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작은 거미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그가 말했다. 연기는 그만둬요, 웨이드 씨. 나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없소. 테제나리아 도메스티카. 폴짝 뛰어다니는 평범한 직거미지. 난 거미가 좋아. 거미들은 실제로 절대 하와이안 셔츠를 안 입으니까. 베린저 박사는 입술을 죽였다. 장난칠 시간 없소, 웨이드 씨. 태지하고는 절대 장난칠 수 없지. 그는 마치 머리 무게가 천근만근 되는 것처럼 머리를 돌리더니 경멸하듯 베린저 박사를 응시했다. 태지는 죽도록 진지해. 저기 당신한테 기어오고 있는데 안 보고 있을 때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뛰어오를 거야. 잠시 후면 가까이에 있지.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탁 튀어오르겠지. 그러면 마를 때까지 피를 빨리게 될걸, 박사. 바싹 마를 때까지. 태지는 당신을 잡아먹지는 않아. 단지 거죽 말고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액을 다 빨아내겠지. 그런 셔츠를 더 이상 입을 작정이라면 박사,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거야. 베린저 박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5,000가 필요해요. 박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소? 벌써 600하고도 50불을 가져갔잖아. 웨이드는 불쾌하게 말했다. 내 잔돈들도 가져갔고 도대체 이 매음꿀은 요금이 얼마인 거야? 닭모이값 정도밖에 안 돼요. 베린저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치료비가 올랐다고 말하지 않았소. 윌슨산이 꼭대기만큼이나 올라갔다는 말은 안 했잖아. 나한테 대충 넘어갈 생각은 마, 웨이드. 베린저 박사가 딱 잘라 말했다. 지금 장난칠 입장이 아닐 텐데. 그리고 내 신뢰를 배신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베린저 박사는 의자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렸다. 당신은 한밤중에 나한테 전화했어. 그가 말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했지. 내가 와주지 않으면 자살할 거라고. 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당신은 그 이유를 알잖아. 나는 이 주에서 의료행위 면허증이 없어. 난 지금 이 부동산을 날리지 않고 처분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난 얼도 돌봐야 하고 걔는 지금 발작을 일으킬 때가 다 됐어. 처음부터 돈이 많이 들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래도 애걸복걸해서 내가 간 거고. 그러니 $5,000를 받아야겠네. 독한 술을 마시고 맛이 갔던 거겠지. 웨이드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그런 종류의 거래를 들이대면 안 되지. 이미 충분히 돈을 받았잖아. 게다가 베린저 박사는 천천히 말했다. 내 이름을 당신 마누라에게 얘기해줬지.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올 거라고 말했다며. 웨이드는 놀란 듯 말했다. 그런 일은 한 적 없어. 아내를 보지도 못했는걸. 아내는 자고 있었다고. 그럼 다른 때 말했겠지. 사립탐정이 여기 와서 당신 얘기를 물어보고 갔다고.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어디로 와야 할지 알았을 리가 없잖아. 그 친구를 쫓아보내기는 했지만 다시 올지도 몰라. 집에 가줘야겠어, 웨이드 씨. 그렇지만 먼저 나한테 $5,000나 주고 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로군. 그렇지, 박사. 내 아내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면 뭐하러 사립탐정을 쓰겠어. 직접 와도 되는데. 물론 아내가 그 정도나 신경 쓰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지만. 아니면 우리 집 하인 캔디를 데리고 와도 되고. 자네 블루보이, 즉 오늘은 어떤 영화의 주인공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동안 캔디는 그 친구를 잘게 토막내 버릴 수도 있어. 당신 입이 더럽군, 웨이드.
마음도 더럽고 내 5,000불도 더럽긴 마찬가지야. 그럼 한번 가져가 보라고. 수표를 써줘. 베린저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그리고 나서 옷을 입으면 얼이 집에다 데려다 줄 거야. 수표? 웨이드는 거의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내가 수표를 잘도 주겠군. 좋았어. 그럼 어떻게 현찰로 바꿀 건데? 베린저 박사는 조용히 웃었다. 돈을 떼먹으려고 하고 있군. 웨이드 씨,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할걸. 그렇게 못한다고 장담하지. 뚱보 악당 같으니. 웨이드는 고함을 쳤다. 베린저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하지만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야. 나는 보통 사람들처럼 여러 성격이 섞여 있으니까. 얼이 당신을 차로 집에 데려다 줄 거야. 싫어. 그 애송이만 보면 피부에 닭살이 돋는다고. 웨이드가 말했다. 베린저는 부드럽게 일어서더니 손을 내밀어 침대 위에 누워온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한테는 얼은 전혀 위험하지 않은 애요. 웨이드 씨, 난 그 애를 다루는 방법을 여럿 알고 있지. 하나만 대봐요. 새로운 목소리가 말했다. 얼이 로저스가 복장을 입고 문을 통해 들어왔다. 베린저 박사는 미소 지으며 몸을 돌렸다. 저 정신병자 녀석을 멀리 치워버려. 웨이드는 처음으로 공포를 나타내며 고함을 쳤다. 얼은 손을 장식 허리띠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가볍게 휘파람을 부는 듯한 소리가 이새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베린저 박사는 급히 이렇게 말하더니 얼 쪽으로 몸을 돌렸다. 됐어 얼. 웨이드 씨는 내가 처리하지. 내가 옷을 입힐 테니 그동안 너는 차를 빼와서 가능한 한 오두막 가까운 곳에 붙여놔. 웨이드 씨는 몸이 상당히 쇠약하니까. 점점 훨씬 더 쇠약해질걸요. 얼은 역시 휘파람 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켜요 뚱보 아저씨. 이봐 얼. 그는 손을 내밀어 잘생긴 청년의 팔을 잡았다. 카마리오에 돌아가고 싶진 않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여기까지 밖에 말할 수 없었다. 얼은 팔을 뿌리치더니 금속 빛을 번뜩이며 오른손을 날렸다. 너클을 낀 주먹이 베린저 박사의 턱을 날려버렸다. 그는 마치 심장에 총을 맞은 사람처럼 쓰러졌다. 그가 넘어지자 오두막 전체가 진동으로 흔들렸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문을 잡아 확 열어젖혔다. 얼은 빙글 돌더니 약간 앞으로 몸을 숙이며 알아보는 기색 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의 입술 뒤에서는 부글부글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나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 나는 총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자기 총에 장전이 되어 있지 않거나 총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에게 필요한 건 금속 너클뿐이었다. 그는 계속 돌진했다. 나는 침대 건너편 열린 창문으로 총을 발사했다. 총소리가 작은 방에 울려 퍼져 실제보다 더 크게 들렸다. 얼은 우뚝 멈춰섰다. 그는 머리를 비틀어 창문 차양에 난 구멍을 보았다. 그는 다시 나를 보았다. 천천히 얼굴이 살아나더니 그는 희죽 웃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너클이나 치워. 나는 그의 눈을 살피며 말했다. 그는 놀란 듯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주먹에서 쇠붙이를 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총띠도. 나는 말했다. 총은 만지지 말고 띠만 풀어. 장전 안 되어 있는데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총도 아니에요. 그냥 무대의 소품일 뿐이지. 띠나 풀어. 어서. 그는 총신이 짧은 32 구경을 바라보았다. 그건 진짜인가요? 아, 물론 진짜겠죠.
차양에 구멍도 났으니까 차양에. 침대 위의 남자는 더 이상 침대 위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는 얼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잽싸게 손을 뻗어 반짝이는 권총 중 하나를 빼냈다. 얼은 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저 친구를 건드리지 말아요. 나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걸 원래 있던 대로 돌려놔요. 저 친구 말이 맞군요. 웨이드가 말했다. 장난감 총이요. 그는 뒤로 물러나더니 반짝이는 피스톨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맙소사, 팔이 부러진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군. 허리띠를 풀어. 나는 세 번째로 말했다. 얼 같은 유형의 사람과 뭔가 일을 벌이면 끝장을 봐야 한다. 단순하게 밀어붙이고 마음을 바꾸면 안 된다. 그는 마침내 아주 순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 다음 허리띠를 들고 테이블 쪽으로 가더니 다른 총 하나를 집어서 총집에 넣고 다시 허리띠를 맸다. 나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베린저 박사가 바닥에 웅크린 채 벽에 기대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걱정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방을 황급히 가로질러 욕실로 가서 유리병에 물을 채워 돌아왔다. 그는 물을 베린저 박사의 머리 위에 끼얹었다. 베린저 박사는 거품을 뿜으며 뒹굴었다. 그러고 나서 신음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턱을 탁탁 쳐보았다. 그러고는 그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얼이 그를 부축했다. 미안해요, 박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주먹을 날렸나 봅니다. 괜찮아. 부러진 데는 없으니까. 베린저는 손짓으로 그를 물리치며 말했다. 여기로 차를 가지고 와, 얼. 그리고 저기 아래 자물쇠 열쇠도 잊지 말고. 여기로 차를 가지고 오라고요? 네, 바로 그렇게 할게요. 자물쇠 열쇠도요. 알았어요. 바로 가져올게요, 박사님. 그는 휘파람을 불며 방을 나갔다. 웨이드는 침대 옆에 앉아서 떨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이 저 사람이 말했던 탐정이요? 그는 물었다. 어떻게 나를 찾아냈죠? 이런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죠. 집에 가고 싶다면 옷을 입는 게 좋겠습니다. 베린저 박사는 벽에 기대어 턱을 마사지하고 있다가 내가 도와주지. 그는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사람을 돕는 일밖에는 안 하는데 사람들은 내 이빨을 날려버린다니까. 어떤 기분인지 나도 알죠. 나는 말했다. 나는 그들이 준비를 하도록 놔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나왔을 때 차는 가까이 세워져 있었지만 얼은 자리를 뜬 후였다. 그는 차를 세워놓고 헤드라이트를 다 끄더니 내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커다란 오두막 쪽으로 도로 걸어가 버렸다. 그는 여전히 휘파람으로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노래를 더듬더듬 불어대고 있었다. 웨이드는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올라탔고 나는 그의 옆에 탔다. 베린저 박사가 운전했다. 턱이 심하게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할지라도 그는 별로 내색하거나 입에 담지 않았다. 우리는 산등성이를 넘어 자갈이 깔린 차도 끝으로 내려갔다. 얼은 벌써 내려가서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어놓았다. 나는 베린저에게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고 그는 내 차 가까이에 차를 댔다. 웨이드는 내 차에 올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앉았다. 베린저는 차에서 내려 옆으로 돌아와 그의 옆에 섰다. 그는 웨이드에게 사근사근하게 말했다. 5,000달러 얘기는 어떻게 됐소, 웨이드 씨. 내게 주겠다고 한 수표 말이요. 그는 아래로 미끄러지듯 앉으며 머리를 좌석 뒤에 기댔다. 생각해보지. 약속했잖소. 지금 필요해요. 강박이라는 말이 있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란 뜻이야. 베린저, 지금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 내가 입히고 씻겨줬잖소. 베린저는 집요했다. 밤에 데리러 갔었고
당신을 보호해 주었고 치료해 줬소. 적어도 당분간이나마. 5,000달러치는 안 돼. 웨이드는 조소했다. 내 주머니에서 털어갈 만큼 털었잖아. 베린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내게 쿠바에 있는 연주를 소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이 있었소. 웨이드 씨, 당신은 부자 아니요. 남이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줄도 알아야지. 나는 어를 돌봐줘야 해요. 이런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나중에 이자 쳐서 갚겠소. 나는 안달이 났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웨이드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잘도 갚겠군. 웨이드는 지친 듯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까지 오래 살지도 못할걸.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저 블루보이한테 살해당할 테니. 베린저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딱딱해져 있었다. 더 불유쾌하게 죽는 방법들이 있지. 내가 보기엔 당신의 죽음도 그중 하나일 거야. 그는 차로 돌아가서 올라탔다. 그는 문 안쪽으로 들어가 사라져버렸다. 나는 후진해서 차를 돌려 시내로 향했다. 2, 3킬로쯤 지나자 웨이드가 중얼거렸다. 내가 왜 저 뚱뚱보 얼간이에게 5,000달러나 줘야 할까?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럼 왜 저치에게 돈을 안 줬다고 이렇게 기분이 찝찝한 거죠? 그럴 이유는 없죠. 그는 나를 볼 수 있을 정도로만 고개를 돌렸다. 저치는 나를 아기처럼 다뤘어요. 얼이 다가와서 나를 죽도록 팰까 두려워서 나를 혼자 놔두지도 않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잔돈푼까지 다 가져갔죠. 당신이 그러라고 했겠죠. 지금 그 사람 편드는 거요. 그만둡시다. 이 건은 어차피 나한테는 일일 뿐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킬로 정도 더 달렸다. 우리는 어느 교회 마을의 가장자리를 지났다. 웨이드는 다시 입을 열었다. 어쩌면 돈을 주어야 할지도 모르겠군. 저치는 파산했어요. 저 부지는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부지를 팔아봤자 한 푼도 못 받을 거요. 이 모든 게 다 저 정신병자 녀석 때문이요. 왜 저럴까? 난 모르겠는데요. 난 작가요. 왜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는지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누구에 대해서도 아는 거라고는 쥐뿔 하나 없는데. 옆길로 접어들어 오르막길을 오르자 계곡의 불빛이 끝없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우리는 고속도로 북쪽으로 내려가 벤추라로 향하는 서쪽으로 갔다. 잠시 후 우리는 엔시노를 지났다. 신호에 걸렸을 때 나는 고개를 들어 커다란 집들이 있는 언덕 위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을 올려보았다. 그중 하나에 레녹스 부부가 살았었다. 우리는 계속 달렸다. 이제 빠져야 할 지점이 아주 가까워요. 아니, 이미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직 당신 이름도 안 말해줬군. 필립 말로. 멋진 이름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바뀌었다. 잠깐만, 당신이 레녹스랑 얽혔던 그 남자요? 그렇소. 그는 차의 어둠 속에서 나를 응시했다. 우리는 엔시노의 중심가 끝에 있는 건물을 지나쳤다. 그 여자와는 아는 사이였소? 웨이드가 말했다. 약간이지만 그 남자는 본 적이 없고 참 기묘한 일이었지. 경찰들이 꽤나 못살게 굴었겠군. 그렇지 않았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군. 그런 셈이요. 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집니까? 뭐 나는 작가니까 소재가 될 만하잖소. 오늘 밤엔 그만둬요. 아주 쇠약해져 있으니까. 알았어요. 말로. 알았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로군. 알았어.
분기쯤에 이르자 나는 차를 돌려 낮은 언덕 쪽으로 향했다. 그 야트막한 언덕들 사이가 바로 아이들 밸리였다. 당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요. 당신을 모르니까. 당신 부인이 당신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소. 당신을 집에다 배달해주면 내 일은 끝난 거요. 부인이 왜 나를 골랐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말한 대로 이건 그냥 일일 뿐이요. 우리는 언덕 측면으로 돌아 더 넓고 더 단단하게 포장된 도로에 이르렀다. 그는 2킬로 정도만 더 가면 자기 집이 오른쪽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번지수를 말해 주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생김새의 남자치고는 꽤나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편이었다. 아내가 얼마나 돈을 줬소?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소. 얼마가 되었든 충분하지 않을 거요.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군. 대단한 일을 해주었소. 나는 이런 말썽을 일으킬 가치도 없는 인간인데. 그냥 오늘 밤에는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그는 웃었다. 뭔가 아는 사람이로군. 말로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 같소. 당신도 어느 정도는 막대먹은 인간이군. 나처럼. 우리는 집에 도착했다. 기둥으로 받친 작은 현관이 딸린 2층 기와집으로 현관에서부터 하얀 울타리 안쪽 두터운 관목까지는 긴 잔디밭이 깔려 있었다. 현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주차 진입로로 올라가서 차고 가까이에 주차했다. 도와주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는 차에서 내렸다. 잠깐 들어와서 술이나 뭐 한잔하지 않겠소? 오늘은 됐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죠.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알았소. 그는 짧게 말했다. 그는 몸을 돌려 포석 깔린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현관에 이르렀다. 그는 잠시 동안 하얀 기둥을 붙들고 있다가 문을 열어보았다. 문이 열리자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열린 채에 있었고 빛이 초록빛 잔디밭 위에 쏟아졌다. 갑작스레 호들갑 떠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나는 후진등 불빛으로 가늠해가며 주차 진입로를 따라 차를 빼기 시작했다. 누가 나를 소리쳐 불렀다. 쳐다보니 아일린 웨이드가 열린 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계속 가려고 하자 그녀는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나는 불을 끄고 차에서 나왔다. 그녀가 다가오자 나는 말했다.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남편분을 혼자 놔둘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러셨겠죠. 힘든 일이 많으셨어요. 글쎄요. 초인종을 누르는 것보다 약간 더 일이 많았죠.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남편분은 주무셔야 할 겁니다. 내일이면 새 사람처럼 좋아질 거고요. 캔디가 남편을 침대에 눕힐 거예요. 오늘 밤은 술 마시지 않겠죠. 그걸 염려하고 계시는 거라면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웨이더 부인. 피곤하시겠군요. 술 한잔 안 하시겠어요? 나는 담뱃불을 붙였다. 담배 맛을 본 지 2주는 된 것 같았다. 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한 모금만 피워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담배를 안 피우시는 줄 알았는데요. 자주 피우진 않아요. 그녀는 내게 다가왔고 나는 담배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담배를 들이마시더니 기침했다. 그녀는 웃으며 담배를 도로 건네주었다. 완전 초보자예요. 보셨다시피. 실비아 레녹스를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나를 고용한 겁니까? 누구를 알고 있다고요? 그녀는 당황한 것처럼 들렸다. 실비아 레녹스요. 나는 이제 다시 담배를 들고 있었다. 나는 매우 빨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그 여자 말이군요.
살해되었다는. 아니에요. 나는 그 여자를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누군지는 알았지만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잊고 있었군요. 그녀는 여전히 내 가까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날씬하고 키가 큰 몸에는 하얀 드레스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열린 문으로 새어놓는 빛에 다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반짝거렸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당신을 고용하고 싶어 했던 것과 상관이 있다면 내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즉시 대답한 차 그녀는 덧붙였다. 로저가 그 여자를 안다고 하던가요? 내가 내 이름을 말해주자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말하더군요. 나와 그 사건을 즉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곧 생각해냈죠. 남편이 말을 어찌나 많이 하던지 그 사람이 말한 내용 중 반도 기억 못합니다만. 알겠어요. 들어가 봐야겠군요. 말로시. 남편이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봐야겠어요. 그리고 들어오시지 않을 거라면 이걸 부인께 남기고 가죠. 나는 그녀를 잡아 내 쪽으로 끌어당긴 뒤 그녀의 머리를 뒤로 젖혔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거칠게 키스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떼더니 그 자리에 선 채 나를 바라보았다.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그렇지요. 아주 잘못된 거죠. 나는 동의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착하고 충실한 경찰견처럼 얌전하게 행동했으니 이제까지 부딪혀 본 일들 중 가장 어리석은 모험에 빠져들고 싶다는 유혹이 든 겁니다. 게다가 사건이 누군가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벌어졌고. 이거 압니까? 나는 부인이 남편이 줄곧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베린저 박사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겠죠. 부인은 단지 내가 남편 일에 관련되어 얽혀들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는 남편을 돌봐줘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미친 겁니까? 물론 미친 거죠. 그녀는 냉담하게 말했다. 내가 이제껏 들어본 헛소리 중에 가장 화가 나는 이야기로군요. 그녀는 돌아서려고 했다. 잠깐 기다려요. 나는 말했다. 그 키스가 흉터를 남기지는 않을 겁니다. 부인은 그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나는 비열한 인간이 되는 편이 좋으니까. 그녀는 뒤돌아보았다. 왜죠? 내가 테리 레녹스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직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잘 가세요, 말로시. 여러모로 아주 고마워요. 그녀는 잔디밭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 돌아갔다. 나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문이 닫혔다. 현관등이 꺼졌다. 나는 허공에다 손을 흔들고 차를 몰고 떠났다.